자, 한 주간의 정치, 시사, 경제 이슈를 이야기 나눠봅니다. 황금선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김용민 씨가 진행하시고 제가 옆에서 약간 보조를 했는데 오늘 약간 좀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좀 비우시게 됐습니다. 지방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지방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너는 다음부터 의자가 없다. 음. 그랬더니 이거 자기 방송이라고. 김용민 브리핑이에요. 여차하면 우리 다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객이면서 뭐 주인을 자르려고 그래. 한번 해본 거지 나도. 그러다 날아간 사람 많아. 어쨌든 황금선박에서 이제 금이 빠져서 오늘 좀 다소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김 좀 빠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선박이. 예, 금 빠진 황금선박이 되겠습니다. 탐사보도에서 전화 왔던 거. 아, 방금 그러니까 나갔어. MBC 탐사부대에서 선대인 저기 소장님께서 제 번호를 알려주셔가지고 방송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은 안 나갔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어? 네. 아니 그 방송 자체는 됐는데 제가 당연히 싱크는 안 나왔다. 저랑 통화한 장면은 안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음. 그냥 미리 알려드리려고. 아니야. 전화한 내가 것 보기에는 같아. 황현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쓸 수 없는 싱크를 준 거야. 저 전화 받고 딱 느낌이 이거 방송 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예 뭐 그러세요 뭐 그쪽 편을 들었죠 약간 좀. 근데 저는 뭐 사실 진짜 몰랐던 얘기고 네.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 부동산 방송이나 증권 방송이나 사실 심지어 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렇죠 뭐 의사 관련된 패널,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것도 사실 약간의 주작이 내고 하죠. 있어요. 네.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다 많이 그렇다고는 하죠. 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약간 이런 비리들은 방송사 간에 약간 좀 그런 좀 아니,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있다라고 많이 오염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부동산 방송하는 사람들 수입이 엄청나다며. MBC PD 수첩에서 음. 뭐 한 달이 넘었나요? 네. 그때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그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 몰고 다니듯이 부동산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뭐 그런 실태를 보도했는데 투기 문화를 약간 정착시키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사실은 있죠. 예. 이게 이 예전에 그 부동산 그 가격이 오를 때하고 좀 달라진 양상이 네네네. SNS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의 스타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쪽집게 가야 하듯이 여기 오른다 여기 오른다 여기 오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강의로 돈을 많이 번다고 예, 하더라고요. 강의료가 뭐 한 번 강의에 네. 1,100만 원. 한 번에 네. 한 달이 달. 아니고 한 사람이 수강할 때. 한 사람이 어. 진짜 근데 세게 이걸 주네. 몇십 명씩 듣나 봐. 수강료가. 한 번에. 그게 맞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맞다기보다 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의외로 되게 가격 올리는 게 쉬워요. 뭐 어떤 동네에 심리니까. 한 10집 정도만 네. 갑자기 이렇게 자전거래를 해가면서 서로 지네들끼리 사고 팔면서 자전거래를 한다. 10집 정도만 이렇게 한 오른 가격에 이렇게 계속 사 올려버리면 네. 확 올라가 버려요. 그치. 한 동네에. 효과가 가격이. 그렇게 되면 효과가 계속 상승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PD 수첩에 나온 장면도 보니까 광주 무슨 봉선동인가 뭐 네. 데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 뭐 별 게 없어. 음. 그런데 이제 그 빠숑이라는 사람 이제 뭐 그 사람 책 보면 내가 얼추 봤거든. 봤더니 무슨 뭐 교통이다, 그 다음에 일자리다, 학군이다 등등 이런 데가 이제 있는 아파트는 오른다. 뭐 나름의 이제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 다 하는 이야기지 어찌 보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학군 뭐 학원 네. 뭐 이런 데만 대치동 막 이런 데니까 목동. 예.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예. 거기를 이제 찍어주고 오른다고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는 별로 오를 만한 소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찍어서 실제로 올라 버린 거예요. 그 주변이. 가만히 찍어서 있다가 올랐다. 작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작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부동산도 그런 그러니까 작전이 있군요. 지금 예. 그거 세무조사 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네. 지금 국세청에서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예. 고액 이 자산가들이 미성년자들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비중이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매년 늘고 있어 지금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까 뭐 얼핏 언론에서 보니까는 4살짜리가 뭐 이 집 2채 네. 갖고 있고 벌써. 그다음에 뭐 야. 9살짜리가 뭐 집 몇 채 갖고 있고. 야, 나 지금 40대도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동산 고액 강사들 제대로 아니.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예. 높아서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부동산 네. 스타 강사라고 불리시는 분들 제가 그 뒷얘기를 좀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친하잖아.
친하진 않죠. 아니 SBS, MBS에서 그 하는 방송이 그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준다는데 안 해? 아니 방송인인데 방송을 안 하는 거 어떡합니까? 굶어 죽다는데 뻘따구만 튀어나왔는데 아따 이거 원래 이건 이게 젖살이에요. 빠지지가 않아요. 호시탐탐 그쪽 업계로 좀 건너가려고 지금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PD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PD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야? 그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극과 극인 방송을 하고 있냐.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진짜 연예인들의 행사 가듯이 이 행사 가면 우리 행사비를 받잖아요. 지방에 공연을 돌더라고요. 한 군데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아도를 친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을 가면 울산, 뭐 경주, 뭐 이렇게 그 지역을 다 마산 이거 다 찍고 올라오는데 한 번 회당할 때 한 시간하고 한 500씩 받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또 그 많이 뛰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분양이 많이 돼야 돼요. 분양할 때 이게 바람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을 이게 고액으로 주고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야 여기가 이 아파트가 왜 될 거며 분양받으면 대박 난다라는 식으로 막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강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시행사 바람잡이로 가는 거구나.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가가지고 그리고 하고. 이게 나는 이번에 부동산 세무조사 하는 거 보면서 진짜 한심한 게 누군지 실명은 안 밝혀졌지만 상가하고 주택 합쳐서 대략 400채를 사모은 부동산 스타 강사라는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400채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 400채를 사모으는 동안 당국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 모르지. 아니 그리고 기획 세무조사를 해야 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사모으는 사람들 별도로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두 채, 뭐 세 채까지도 뭐 그렇다 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건 시장을 교란하는 근데 사람. 이제 우리나라 세무행정이 대체로는 다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쨌든 자기 소득을 신고하고 자기 네. 재산을 신고하고 또 증여를 하거나 받으면은 그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고 근데 이제 그 신고가 성실하지 않을 때 세무조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선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고 있냐. 근데 현재 세무행정 시스템에서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그걸 뭐 지금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한두 해가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다주택 투기가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 다주택 투기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블랙리스트를 이미 관리해야 추적했어야 됐다는 거죠. 이미 근데 했었어야 되는 거 이제 한다. 근데 이걸 무슨 뭐 본보기 보이듯이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웃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400채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400채 임대 정도를 사업자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400채 정도를 했는데 임대소득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적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갖춰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김수현 수석이 그걸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세의 투명성 이런 투명성을 것들을 보게, 제고하고 예. 근데 엉뚱하게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니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가 된 거죠 사실상. 그렇죠. 주세 피난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예. 이쪽에서 누르니까 저런 식으로 튀어나가고 예. 그게 결국 세금 문제랑 이제 연관이 되면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세금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도 아니 근데 드는데, 예. 보세요. 우리가 뭐 종부세 이야기도 했었지만 네. 400채를 사모은다. 이건 내가 볼 때는요. 종부세만 제대로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 400채에 대해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세금 부담이 무거워서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사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한 그 그러니까요. 400채 예. 뭐 부동산 컨설팅 내지는 강사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그런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없는 증여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이제 투기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선 거는 타이밍상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네네. 선대인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 아니 왜 지금 뭐 반응이 아주 뜨겁구만 네. 지금. 안 그래도 이분들이- 지난주에 그 선대인 소장님이 말이 많았다고 광고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주에 광고 안 들어온 게 선대인 때문이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나 이분들이. 자, 계속해서 좀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정치 얘기로 좀 가볼까요?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하실 말씀도 아니 뭐 많으실 내가 것 바쁜 같고. 건 없고 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엊그저께 G20 출국하시면서 네.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선거제도 시급하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언지를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뒤에 민주당의 기류가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가 뭐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연동형 뭐 100% 다 수용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뭐 공약을 뒤집어 엎는다. 당론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시끌시끌했었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정개특위 간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당의 당론은 정개특위 간사는 누구예요? 김종민 의원이라고 아 김종민 네.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사무총장하고 김종민 네. 간사.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 이제 연동형 방식을 고려해서 수용해서 네. 뭐 어쨌든 입장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말이 좀 모호하긴 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 비교표를 보면 맞아요. 문재인 그건 대통령 있었죠. 공약이 보면 예.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수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뭐 말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정개특위 시한이 12월 말까지야. 그렇게 되면 이제 정개특위를 연장하거나 뭐 네.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거나 재구성될 때 지금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위 연장을 맡고 있잖아요. 교섭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했을 때의 네. 약속이어서 그 약속을 지킨 건데 심상정 의원이 다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게 한번 이제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끊겨버리면 그게 다시 구성될 때까지 또 네.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서 어찌됐든 이 월 내에 이달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아야 된다. 제일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인 2표를 찍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의 한 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한 표, 정당, 예. 두 표를 찍는데 지금은 이 정당 득표를 어떻게 비례대표제로 배분을 하냐면 국회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에요. 국회 의석의 15%밖에 안 돼. 네네. 요 47석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가지고 나누는 게 나눠주는 거죠. 현재의 비례대표 방식이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표와 이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제 따로 국밥이죠.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그것도 1인 2표예요. 네. 지역구에서 수선거구제에서 한 사람 뽑고 그다음에 정당 득표를 찍는데 전체 의석수 배분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우선 그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해주고 네. 그리고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세워봐. 세워보는데 이 득표율만큼 모자르면 이걸 비례로 채워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얻었어. 그러면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할 때 30석이잖아요. 10%면. 네네. 근데 지역구에서는 2명만 당선됐다. 이러면 28명을 30명이 될 때까지 비례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30%를 얻었어. 정당 득표를. 그러면 3, 3은 9하면 90석이잖아요. 네네. 정당 득표율에 적용을 하면. 근데 지역구에서 100석이 됐어. 네. 그러면 여기에는 비례 의석을 할당하지 않는 거죠. 어. 요게 이제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중남미 여러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인데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은 민심이 그대로 이 국회 의석수에 반영돼서 국회의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높아지는 거지. 네네. 우리가 20대 총선에 사표가 5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의 51%가 사표였어. 네네. 그리고 20대 총선의 투표율이 50%였어.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의 대표성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또 한 측면에서는 국회 구성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표를 얻는 정당들은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둬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뭐 5%, 독일 같은 경우 5%거든. 네네. 5%를 넘어야 그 정당에게만 이제 국회 의석을 할당을 해요. 5%가 안 되면은 주지 않고. 네네. 그 진입 장벽을 넘긴 정당들은 다 의회 의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견해가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다양한데 지금은 이 사표 심리 때문에 선거제도가 주는 사표 심리 때문에 그렇죠. 볶음밥 먹고 싶어도 네. 짜장면 아니면 짬뽕만 시켜야 되나. 거의 이게 다수를 이게 지금 찍어줘야. 현재 선거제도거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표 심리를 없애게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국회 구성이 가능하고 국회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 다당제 구도가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의 욕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든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군부 독재 시절에 또는 뭐 반민주화 세력이 있을 때 일단 민주화의 가치가 중요했다거나.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욕구도 다양해졌고 네. 이념적인 성향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욕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좋냐 하면 지금의 거대 정당 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 그룹들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원내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뭐 자한당 쪽에 보수 쪽은 충분히 이제 대체로 그래도 대변이 되는 편인데 진보 쪽에 이 지지 세력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분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그런 이렇게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해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요. 그 다양한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난- 다만 네. 그런데도 어떤 이슈들에 관해서는 합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네. 20대 총선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26% 득표했어요. 정당 득표를. 근데 국회의석은 41%를 가져갔어. 네. 자유한국당도 비슷해. 그래서 두 당의 득표율의 합계가 60%가 안 되는데 두 당의 의석수의 합계는 80%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은 7.3%를 득표했거든. 네네. 근데 국회에서 의석은 2%가 안 되게 몇 개 네. 못 네. 가졌어요. 이런 이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음. 없애자는 게 이 취지고 네. 그 결과는 지금 이제 선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만드는 건데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의석수를 가지고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 네. 정당 명부식 네. 비례대표를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럼 늘려야 되나요? 좀? 지금 국회의원 이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고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네네. 2015년도에 선관위가 제안했던 건 2대 1이 되도록 해라. 지역구 2, 비례 1. 네. 그래서 200석, 100석이 되도록 해라. 이걸 제안을 권고를 했어요. 선관위가. 네네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라. 총 근데 300석인가요? 그렇지. 선관위가 제안한 건 그건데 네네. 그러려면 지역구를 쉬운 3개를 없애야 돼요. 음. 지역구 쉬운 3개를 없애려면 거의 내전 수준의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안 돼. 난리 할 수가 나겠죠. 없죠. 아니, 국회에서 예. 절대 법이 통과가 그렇죠,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 그래서 한 360석까지 음. 늘리자.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음. 야 3당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고육체계 측면에서 늘리자는 것도 있고 또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인구 대비 국회 의석수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 평균이 9만 명당 1명. 네. 그러니까 인구 9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 수준인데 네네. 우리는 17만 명당 1명이에요. 음. 이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좀 적게 이 국회에 반영이 반영돼 된다. 있는 거고 적게 된다. 예.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또 국회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의석수 늘리는 거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희소성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수가 적으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수가 늘어날수록 특권이 줄어들고 네. 근데 이조차도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좋아지니까 늘리는 걸 자체가 안 좋아하는 것 정의당에서 같아요. 제안하고 있는 거는 예.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자. 보좌관수 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세비 1억 5천만 원 받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받어. 1억 원만 받자. 네. 그러면은 360석까지 늘려도 국회 현재 총 예산을 가지고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서 네.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예산으로 300명 쓰는 것보다 이 360명 쓰는 게 국민들한테 이익이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돈이면. 국회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반대로 지역구를 줄여야 돼요. 257개에서 253개에서 200개로 줄여야 되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 53개 줄이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선거제도 개혁 못 하는 거지. 개혁 못하고 그냥 이제 자초될 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설사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디서 줄여지냐면 그 이른바 이제 농촌 지역 통폐합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역 대표라는 측면에서도 좀 약화되죠.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가 강하고 예, 서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그 경제 이른바 경제 민주화가 잘 진척이 돼 있는 나라들의 특성을 봤더니 이 연동형 비례제가 굉장히 잘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미라고 하는데 영미권은 좀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이렇게 복지 수준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죠. 미국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 예외적인 나라고 그 미국이 이제 인구 대표 그 지역구에서 네. 선출하는 의원 숫자가 인구 대비 작은 건 맞아요. 70만 명당 한 명으로 끊거든. 근데 대신에 이제 상원이라는 게 있잖아. 상원 상원은 있죠. 예. 인구나 주의 땅덩어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에 2명이거든. 50개 주가 동등하게. 근데 이제 이 상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하원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양원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 제도하고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아, 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잠깐만 이렇게 끼어들면 그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역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연방 상하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 상당 부분 상하원에서 하죠. 주 상하원에서 많이 결정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를 예를 들면은 네. 캘리포니아 주의 GDP가 대한민국의 몇 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은 그 주 하나하나가 그 작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제도와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치는 않고 여기 댓글 중에 그런 그 반론 내지는 의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제와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조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정치학자들이 있다.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답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다 대통령제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요. 네. 브라질처럼 정정이 불안한 나라도 있지만은 굉장히 정정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어울린다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때 국정 운영이 안정적일 수 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게 다당제가 되니까 집권당으로서는 더 힘들어지고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안정적이었나요? 반대로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 170석이 넘게 갖고 있었어. 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제는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여당이 과반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네네. 그야말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치 또 제대로 된 어떤 생산적인 정치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제의 안정성과 훨씬 더 긴밀하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 정치사만 보더라도 근거 없는 낭설이고 네. 국회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민의를 반영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네네. 오히려 더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민주당 지지자분들 내에서도 약간 좀 많이 좀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은 약간 좀 아주 시기상조다 좀 보류하자 나중에 정하자 약간 이런 의견. 아니 근데 지금 안 정하면 언제 못 정해요. 지금 안 정하면 못 정한다. 예.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1년 한 4개월 남았어요. 그 전에 못 정하면 기존에 해오던 관성 그대로 가려는 이게 있기 때문에 네네. 선거제도 개혁 못하고 또 지금 굉장히 적기인 게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네네. 그다음에 여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뭐 조금씩 이제 이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이 이해 이런 합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큰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큰 틀에서 이해는 있고 접점이 내지는- 조금씩 생기고 있죠. 생기고 내지는 있다. 이제 예.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제도가 좀 더 바람직한 제도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어쨌든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에 언론의 기사들이 맞아요. 많이 예. 나오고 있어. 때문에 지금보다 더 호기는 없어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쩌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못할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회는 지금처럼 불모의 어쨌든 대결과 이 정쟁만 반복하는 그런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한당은 원래부터 이제 좀 소극적이었고, 근데 민주당은 어쨌거나 뭐 지난 총선 대선에 공약으로 내놓고 지금 와서 되게 이렇게 미적대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껄끄러워요. 일단 의석수를 아까 늘려서 해결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기 전에는 일단 우리 국회가 싸움박질만 한다, 뭐 이렇게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니 뭐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은 국회 예산을 가지고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의를 더 잘 받아 안아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리고 네. 민주당이 이 제도가 불리해서 안 받는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이 있는데 네.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왜 불리하지 않냐면
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전체 전국 단위 득표율로 네네네. 보면. 네네. 그런데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지난 총선에서 부울경을 예를 듭시다. 부울경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일 네, 가능성이 네. 있거든. 네. 부울경 합쳐서 민주당이 아마 40% 정도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거예요. 네. 40%까지는 안 되겠구나. 30%는 얻었을 거야. 음. 부울경 합쳐서. 부울경의 의석이 몇 개입니까? 다 합쳐봐야 부울경에 지금 7, 8석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민주당은 부울경 의석 총수에서 그 자기가 얻은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를 얻을 수 얻으면 있는 된다. 거예요. 예. 대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야. 대구 경북도 민주당 지지율이 못 나와도 15%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의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더 많이 호남에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게 권역으로 나눠서 정당 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이게 반드시 민주당한테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정권 그 후반에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그 대연정에 사실 숨은 이면에 또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 선거제도라는 계속 안 바뀐다 이거. 그래서 그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사람들의 민의를 제대로 더 이렇게 국회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같이 따라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핵심이 오히려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뜻을 저는 실현하는 방향으로 당도 뒷받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당내의 뭐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당장 뭐 그건 이제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이 의석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약간 보류한다 뭐 여기 이렇게 댓글 봐야 다시는 모르겠네요.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한당을 살려준다. 자한당이 먹을 수 있는 제도다. 절대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자한당이 25%밖에 안 됐어요. 정당 득표율이. 네네. 그런데 의석수를 거의 40% 가까이 네. 가져갔다니까요. 이 정당 득표율이 25%안 되면 밖에 안 되면 그 정당에게는 25%의 의석만 주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네. 자한당이 이게 유리한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자한당이 유리한 제도면 이걸 왜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만 생각해 네. 본다면 진짜 선거구제 개혁이 네. 어,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한당을 쪼그라뜨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회가 다당제화되면 네. 보수도 분열될 가능성이 높고 네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못 살아남거든. 이 현재 선거제도 네. 하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뭐 지금도 벌써 5명 뭐 6명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간다 이런 설들이 퍼지고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제 총선 다가오면 밤이당은 사실은 해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총선 다가오면 왜냐하면 일단은 총선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밤이당 틀을 유지하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그 흐름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오세훈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유승민도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뭐 절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톤이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수 이야기도 계속 이제 뭐 연설하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예. 점점 자한당 쪽으로 지금 쏠려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48.8%인가로 50%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도 했지만 떨어졌죠 이제. 예. 제가 좀 더 유심히 본 건 뭐냐면 정당 지지율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37%인가 그렇고 자한당 지지율이 26점 몇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1% 별 차이가 차이밖에 나네요 안 이제. 나더라고요. 예. 예전에 이게 더블로 버려졌어요. 그렇죠. 더블 이상이죠. 아니 네. 자유한국당이 네. 10%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따따블이었지.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한당 아니 자한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지율이 엄청 많이 올랐네요. 아니 진짜. 한때 우리가 2당이었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유한국당보다 아니 지지율이 더 잠깐만. 나왔었어.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나는 지금 이거는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긴장해야 된다고. 이제 총선 다가오고 또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네네. 그러면 지금 자한당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밤이당이 이제 자한당 쪽으로 점점 통합되는 방식으로 가면 어쨌거나 또 보수에서 기사라서 으쌰으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금방 민주당하고 삐까삐까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걸 되게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해야 되고. 오세훈이 입당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다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를테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이제 이 대중에 검증을 거쳤잖아. 지방선거에서 개판 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고 네. 오세훈이 어쨌든 뭐 이전에 유치한 정치를 많이 했지만 그 이미지가 있다고. 이 보수 중에서도 좀 합리적 보수층들 있잖아. 네네. 이 탄핵된 뒤에
새누리당에서 지지를 다 철회하고 무응답층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당 지지로 이렇게 빠졌던 보수층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 반사 이익이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긴 했지만은 온전히 안 갔어요. 무당파가 지금 늘어난다고. 지금 중도 쪽이 무당파가.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나왔거든. 무당파가 늘어났는데 관망으로 빠진 거지. 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했던 그 주요한 어떤 동기는 하나는 강력한 적폐청산. 이거였고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나 외교 안보 측면의 성과였는데 네. 지금 적폐청산은 그냥 약간 뭐 이 소강 국면이잖아요. 적폐들이 도로 살아나고 있잖아. 게다가 이 남북 관계나 이 외교 안보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다가 지금 미국이 이미 중간 선거 이후에 속도 조절에 들어가 가지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약간 난항이에요. 우리 막 마음 급하다고 이게 안 되거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 그러네요. 이 정부 임기도 이제 내년 한 봄 지나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데다가 최근에 뭐 청와대 공직기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소하지만 문제들도 있었고 그거 막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물어뜯고 있잖아. 네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렇게 좀 나가려면 네. 국회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혁 입법들 이게 실제 추진 가능하도록 국회 지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민평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협치는 아니었지만 물밑에 사실은 협치를 해왔던 거잖아. 근데 선거제도 개혁 가지고 이게 흔들리면은 사실은 민평당 정의당이라고 해서 뭐 언제까지 뭐 여당이 하자는 대로 네. 하냐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부터 거의 등 돌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끊임없이 자유한국당만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을 보이지 못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경제적 결국에는 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경제죠. 문제에 있어서 예. 얼마나 그 일관성 있고 이 뚝심 있는 그런 추진력과 그를 통한 성과를 보이느냐. 소득주도 성장에 뭐 깃발은 장대하게 세웠는데 가다 보니까는 깃발이 막 안 보여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긴 없어졌다가도 해요. 예. 하고 뭐 깃발이 흔들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 소득주도 성장 내지는 뭐 포용적 성장 이 기조를 밀고 나가서 정말 지금 우리 경제사회 양극화가 네네. 이렇게 심해져 있는데 이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될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리는 게 안타깝고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이라도 원칙 있게 해서 네. 국회에서 제대로 된 좀 협치를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니 뭐 선거구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제 갔는데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네. 이제 입당했어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제 예능에도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당권을 도전하려고 이제 나오는 그 모양새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잘 이렇게 좀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좀. 오세훈이요? 예, 예. 뭐 잠재력은 좀 있다고 봐야죠. 이게 이 양반이 나름 괜찮게 하다가 2000 이제 그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명박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MB가 됐죠. 이러고 예. 나니까 완전히 낯짝업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게 한강 아라뱃길 4대강 문화사업에 맞춰서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지 않나.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거. 예. 이제 이 MB한테 잘 보여서 그 차기 주자로 그런 데는 이제 박근혜의 대항마로서 자기가 이제 커보려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대권 납작을 때리면서 주자로. 완전히 예. 이게 사람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있었잖아요. 한 2010년인가 뭐 무상급식.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지면서 주민투표. 뭐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이걸 막 떠들었다고. 네. 그게 이제 최대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이번에도 뭐 그 질문이 나오니까는 당시 이제 신중하지 못했다. 당과 상의 없이 서울시장직을 걸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다 그러던데 그 점에서 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악연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예. 천해는 데 있을 때 그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었었거든. 아, 그러시군요. 맞아. 예, 그래서 예. 결국엔 주민투표를 그 무산시켰지. 네네네. 그날로 오세훈은 이제 아웃되고 박원순이 시장되고. 네네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역할을 하셨네요. 나쁜 투표 거부 집행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오세훈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누구도 거기에 시장직을 걸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혼자 그냥 저 당내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네. 스스로 대권 욕망에 취했던 거지. 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될 줄 아는 주민투표를 거죠. 성사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를 까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주민투표만 성사시켜도 정치적으로는 남는 장사다 해가지고 되도 않는 배팅을 했다가
뭐 아무도 걸라고 안 한 시장직을 그냥 내놓고 전 재산 다 털린 거죠. 네. 예. 오세훈 씨는 그런 면에서 유치해요. 그래서 음. 오직하면 오세훈이라 그랬겠어. 다섯 살 오세훈. 그러니까 요즘 5살짜리 훈이. 예능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 보니까. 이제 정치 예. 복귀하려고 네네. 다 자락 깐 거고 음. 아마 이 무상급식 가지고 애들 급식 가지고 뭐 저 난리 쳤던 그 주민투표하고 서울시장 걸고 뭐 그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이제 이랬던 과거의 전력이 네. 저 사람의 앞으로 정치 인생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겁니다. 음. 본인은 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뭐 대권 이런 거는 어림없고 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결정적일 때 이 판단을 그르쳐요. 이게 정치인이 결정적 순간에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 그런 거를 잘하신 분들이 다 대통령도 되고 한 거예요. 예전에 네. 이제 DJ나 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 문제하고 끊임없이 어쨌든 이 부딪히면서 그리고 3당 합당부터 시작해서 원칙 있게 소수의 길을 가면서도 한 길을 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네. 저런 사람들은 이미 살아온 정치 역정이나 정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큰 정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보면 이미지 정치를 되게 신경 많이 써요. 크게 볼 건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 본인이 워낙 이제 뭐 아니야 이것만 좀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실제로 크고, 예. 실제로 언론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죠 성장할 때. 언론의 덕을 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호사로 유명해진 것도 방송이잖아요. 예. 일조권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자기가 이제 뭐 나름대로 국내 이제 첫 환경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꽤 유명해졌고 그 환경연합 예전에 활동도 했었어요. 맞아. 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으로 들어갔죠.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선거 개혁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때 뭐 자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던지면서 했는데 그걸 또 언론발 조명을 엄청 받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요. 어쨌든 오세훈이 뭐 당대표가 되든 뭐 당대표가 나와서 뭘 하든 자유한국당에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네. 이게 뭐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없는데 대한민국 정치는요 내가 잘해서보다 남이 실수해서 그 득을 보는 어부질이.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손님 실수가 음.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이 바짝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잘하고 합리적 보수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에요. 네네네. 더 이상 지금 뭐 박근혜 정부 내지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을 망쳐놨다 이런 얘기 아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네. 문재인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치 아웃풋을 내느냐 이걸 갖다가 중시해요. 그리고 다음 총선은 그걸 보고서 국민들이 투표할 그렇죠. 거라는 예. 겁니다. 네네. 근데 그때 가서도 야당이 발목 잡아서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 했으니 과반 우리에게 의석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뭐 그런 논리에 설득되는 유권자도 있겠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의 결과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발목 잡았든 간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가장 많이 묻게 돼 있고 현 정권에게 가장 많이 묻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가 과연 국민들의 기대나 또 우리 더군다나 촛불 이 혁명을 통해서 네네. 탄생한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촛불 시민들의 기대 이런 거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관건이지. 뭐 저쪽이 누가 되고 이거는 사실 오히려 부차적이다. 그렇게 봐요. 마지막에 여기 금리 또- 이야기 잠깐 합시다. 금리 얘기,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안 그래도 예.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던데 네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네, 드디어 그렇게 인상했죠. 예. 1.75%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 기준금리 역할을 하죠. 그게 지금 2.25에서 2.5%까지. 얘네들은 구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냥 우리처럼 포인트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75bp는 네. 유지하는 거지 네. 격차를. 고도가 나온 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금융상의 이제 어떤 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 불균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한쪽에만 가계부채 뭐 너무 이런 많이 이야기, 가계부채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그 금리 역전차가 지금 발생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커지면서 특히 이제 또 주식 시장에서 최근에 되게 약세를 보인 게 네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되니까 빠져나가죠. 예,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막겠다. 또 이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한 1.9%까지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그 한은의 금리 정책이라는 게 물가 사실은 인상 물가 목표가 2%. 관리라는 걸 물가 2%가 예, 주요 목표니까. 목표로 삼고 있는데 2% 정도면 물가 관리 목표치인 2% 정도에 이제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렸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단 뒷북이에요 이게. 늦었다. 진작 올렸어야지 사실. 진작 올렸어야 된다. 예.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올릴 만큼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위축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늦었다는 거죠 이게. 늦었다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작년 11월 30일 날 한은이 1.25에서 1.5로 25bp로 올렸어요. 네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25bp로 올린 거야. 그럼 25bp는 0.25. 0.25. 75는 예. 0.75. 근데 어쨌든 1년 만에 지금 25bp를 올린 건데 문제는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금리를 6년 5개월 동안 동결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계속 금리는 동결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한은의 통화 정책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던 거지. 그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취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돼. 이 가계대출 막 늘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주열 총재하고 최경환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뭐 척하면 척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가 척하면 하는 알았어. 총재가 척 알아서 알아서 동결할 거다. 척 보면 M입니다. 약간 요는 옛날 그래서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예. 그렇게 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이 선 소장이 올렸어야 된다는 건 그때 올렸어야 되는 거지. 그때 사실은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축소하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도 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때 이 경기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서 시중 유동성을 막 늘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금리를 묶어놨던 거예요. 그 후과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오늘 네네. 이주열 총재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25bp를 올렸지만은 중립금리까지 가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여전히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더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려 사항이 많지.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경기가 하방 압력을 굉장히 받을 거거든. 올해보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 잘못 올리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그렇죠, 너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년은 아마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앞에 한 얘기 중립금리로 가기까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하는 총재의 얘기는 사실은 저 이주열 총재도 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저 사람이죠, 무슨. 저 사람이 지금 연임제거든. 네.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연임이 됐는데 사람이 그냥 인성이 무난하고 또 말 잘 듣는 스타일이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일 뿐이지. 네. 지난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동안에 네. 그 정말 그 동결 기조를 그렇게 취했던 거기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있다. 내년에는 뭐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예측은 그래도 한 3번 정도 더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네네네. 그런데 뭐 3번을 올리든 뭐 2번을 올리든 저는 더 올릴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경기 수축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 연율로 따지면 상반기에 한 2%대로 갔다가 하반기엔 1%대 중후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제 전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그 정도에서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죠. 그래서 대략 한 3% 조금 넘는 뭐 높이면 한 3.5%까지 이제 가서 멈출 수도 있는데 오, 삼성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한국이 미국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그 갭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는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은행의 경우도 내년까지 한 2번 또 많으면 한 3번까지도 올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올려야 될 거예요. 상황이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저는 최대한 늦게 올리는 선택을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려고 할 거다. 늦게 올리겠다 최대한. 네, 늦게. 예. 네. 근데 이게 이게 금리 이제- 올리면 근데 가계 대출은 좀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계속해서 좀 미국 따라가려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이제 시중은행의 그 예대금리도 일부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적금 금리는 조정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대출금리도 요즘엔 다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니까 네. 일부 영향을 받을 텐데 근데 25bp 정도 올려가지고는 뭐 가계대출 지금 이로 인해서
갑자기 오른 금리 때문에 가계가 휘청할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1,500조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느니 저렇게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됐던 것도 그 네. 측면의 불안정성이 커서 그런 거야. 네네. 이게 이제 GDP 명목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으니까 이게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 네.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선 소장이 전망하듯이 미국이 계속 거듭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예. 자본 유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위험할 수 있지. 그래서 좀 이 가계에서도 어쨌든 가계 대출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채무 조정 계획을 좀 네. 세워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미국이 그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자금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어도 별 영향 없지 않았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미 취약한 신흥국들은 뭐 탈난 데가 많고요. 제일 처음에 러시아가 터졌었고 뭐 그다음에 뭐 브라질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됐었고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쭉 갔었는데 문제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네. 처음에 이제 허들이 낮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이게 일정한 수준 높아지면 예를 들어 1m 정도로 올라오면 허들 뛰는 선수들도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금리가 일단 그런 수준으로 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이제 생기는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안타까운 건 아까 이제 금리 실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해서 사실은 더 높은 금리를 갔었다가 경기가 악화될 때 사실은 금리를 낮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셔야 지금 된대요. 그걸 실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았어. 가셔야 된대. 1분 안에 정리할게. 예. 그래서 그걸 실기해 놓으니까 지금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이제 낮출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한국은 이게 금리를 낮춰서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채는 많아졌죠. 네. 기업부채도 많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더 상세한 내용은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또 금리가 또 인상될 때쯤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네. 나눠봐야 되겠고. 근데 오늘 용민이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아, 우리 약간 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진지해졌어요. 오늘 욕 한마디도 안 했어. 역 마지막으로 한 번 할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욕으로 마무리하실래요? 네. 욕. 예. 좋습니다. 아니 하는 예. 금통위원들은 도대체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씨발. 금통위원들이 연봉이 네. 얼마인데 3억이 넘어요. 예. 욕 먹읍사.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 올리면 좀 예금 이자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면서 자,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저희가 이슈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금선바 다음 시간에는 김용민 씨도 역시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선대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